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너무나 이 중국 전문가로서 최고봉으로서 알려지신 강준영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강준영입니다. 네. 제가 이 경제 사회 인문 계열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 중국 경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그걸 전달하시는 분으로서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네. 또 한번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다. 조정기.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그 세 번의 조정기를 거쳤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대약진 운동 끝나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개혁 개방 끝나고 한 번, 개혁 개방 시작할 때 문화대혁명 끝나고 한 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때 서방의 제재를 받으니까 네. 그때도 조금 이제 틀을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개혁 개방 40년 만에 40여 년 만에 중국이 처음 맞이하는 실질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네. 없었다. 갑자기 성장을 했고 소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총알로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미중 전략 갈등 때문에 공급망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작년에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 과정이 이제 조정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중국 경제도 많이 오픈이 돼서 수치적으로 다양한 형태들의 이제 그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더라도 네. 지표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시각이 많은데 뭐 끝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네.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대량의 부양 자금을 넣고 그래서 회복이 되거나 네. 또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돼서 먹히거나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질 개선이라는 걸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중국 인민들한테 중국 네. 국민들한테 기대 심리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중국 경제의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네. 소위 붕괴하거나 예.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다만 과거와 같은 활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어떤 경제 흐름 엄청났잖아요. 뭐 공장에 노동자들이 새카맣게 출근하고 공장에서 굴뚝이 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상상했다면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뭐 AI 플러스라든지 네. 새로운 품질 생산력 이런 걸 내세우면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너무 명확하게 중국 경제를 이제 짧은 한 문단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 사람의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정말 중국 경제가 끝났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네네. 끝난 게 뭐가 끝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라지듯이 끝나는 금융위기가 오듯이 끝나는 뭐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과 같은 고성장이 끝나는 그런 모습이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네. 판단 내려지고요. 저도 IMF 그 보고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번에 8월달에 차이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차이나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시작하는 그 그래프가 뭐였냐면요. 중국 경제가 그래도 상당히 도약했다.
그 도약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근거가 극빈곤율이라고 할까요? 예, extreme poverty,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빈곤율이 네. 예전에는 세계보다 훨씬 높았다가 지금은 세계보다 그 빈곤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그 life expectancy, 그러니까 기대 수명. 네. 기대 수명 자체 세계보다 훨씬 낮았는데 네. 원래 그렇죠. 가난한 나라가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맞습니다. 기대 수명이 네, 네. 평균 네. 이렇게 되고 이게 많이 올라왔다. 이런 중국 경제가 놀라운 지금의 경제 체제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놀라운 체제에 오는 동안 부채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꾸려왔기 때문에 신규 맞습니다. 투자를 해왔기 네, 네.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할 만한 여력이 얼마 없는 것 같다라는 첫 번째 그 보고서에 시작하는 그 페이지의 내용이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성장은 해왔으나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조금 부진한 게 아닐까.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 그렇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국 경제가 2010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가 됐어요. GDP 기준으로. 그다음에 2014년쯤에 네. 그 PPP라고 그러죠. 구매력 지수로 미국의 구매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뭐 2027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질 거다. 이제 네. 이러고 쭉 왔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부채 의존한, 네. 특히 토지 자본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채 의존한 성장이 계속됐었고, 중국에서도 알았습니다. 중국 지도부들도 알고 네.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병목에 걸린다.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뾰족하게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5% 내외를 성장하네 만에 그러는데, 사실 한국 경제 성장률이나 다른 나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완만하지만 어쨌든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반의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성분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내수 소비 경제가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전에 쭉 보면 50%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투자, 사실 수출은 한 15%도 안 돼요.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이제 이 내수가 확 죽으니까 다른 데서 성장 동력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제조업 생산력을 이용한 뭐 한간에 뭐 밀어내기 수출, 뭐 저가 공세 이런 것도 있지만 과잉 생산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제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네. 과거보다는 활력이 많이 떨어졌고 국제적으로도 어필하는 면이 훨씬 적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붕괴 뭐 이런 그런 수준 거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저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는 건, 뭐 제가 꼭 중국을 공부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중국이 정말 경제가 붕괴하면 한국한테 정말 그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문제가 있지만 네. 너무 안 된 것도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인데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간재가 있었고, 그럼 중국이 어려워지면 그런 수출도 안 될 거고, 또 중국 소비가 나빠지면 우리 소비재들의 중국 진출도 어려움을 겪을 거고, 예를 들면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확고한 대체 시장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중국의 변란, 경제의 변란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중국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 이제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노동집약 산업이나 이제 그 시대는 상당 부분 이미 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공급망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공장이 있고 이런 운영하는 거는 중국의 원부 자재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급망 시장으로서의 중국.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극빈에서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소비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그렇다면 시장으로서의 중국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지셔닝을 지금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정기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중국이 경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삼중전에 얼마 전에 열린 20기 삼중전에서도 보면 중국이 미래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뭐 네. 신품질 생산력 이런 쪽에서 AI 분야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쓸 돈을 지금 이쪽에다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 입장에서도 기업은 기업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훌륭한 우리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뷰를 갖는데 훌륭한 그 조언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상대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 영어가 이 부분은 익숙해서 컴피턴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가 디펜던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하는 그 국가나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하는 국가인가라는 한 가지 뷰가 있고 얼마나 서로 의존적인가라는 뷰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경쟁국이자 의존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네, 봤을 맞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올해 5%좀 낮으면 한 4.5%. 요 정도로 현재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아시아 신흥국들 인도나 몇 개국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갑자기 망한다, 끝난다, 뭐 위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 부분이 한 가지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GDP 규모 면에서 2위국입니다. 그 2위국이라는 나라가 그 막대한 GDP의 규모가 100에서 5% 증가하면 5 증가하는 거지만 1000에서 5% 증가하면 50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바로 이거죠. GDP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나라가 여전히 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과거의 고성장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대로 중국 경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지금이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10년 전에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이미 그 뉴노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꺼냈습니다. 네, 이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12차 5개년 계획 때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중속 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뭐 10몇 %씩 성장하고 10%씩 성장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죠. 네. 다만 뭐에 패착이 있었냐면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소위 부채 의존적인 이런 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좀 바꾸려는 조치들이 그때 병행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지방 정부는 이 토지 매각 자금으로 재정을 보충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다가 자금을 뭐 일부 배정을 해주고 쓰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지방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없습니다. 중국도 보면 31개 성시가 있는데 재정 자립을 하는 데를 5개, 6개밖에 안 봐요. 네. 이번에도 재정에서 뭐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흑자 이상의 뭘 했는 데가 상해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적자였단 말이죠. 그 적자 규모가 뭐 370조. 그러니까 우리 예산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모든 재정을 커버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전략 경쟁을 맞으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이런 해온 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맞아. 뭐 새롭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정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국적 경제가 잘 된다 잘 된 건 뭐 이런 게 아니죠.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40년 만에 최대 위기고 이 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정말 네. 그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완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발전의 방향을 이렇게 돌린 거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뭐 헝다라든지 예. 미국의 위안도 있었고 사실은 중국에서 제일 재정 상황이 좋은 부동산 회사가 완커라는 데예요. 완커도 지금 그런 유동성 위기를 좀 맞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작은 부동산 회사들은 다 도산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원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50개 정도는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손 놓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구조 조정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투입할 돈들을 중국이 볼 때는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흐름에다가 넣는 게 좋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 캐치업 전략이라고 그러죠. 쫓아가기 전략. 뭐 한국이 일본 쫓아가자 그래서 막 왔던 것처럼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뛰어넘어 보자. 초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중국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시진핑이 꺼낸 것 같지만 사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할 때 과기 흥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과학기술로서 국가를 부흥시키자.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지식인 우대 정책을 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화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다시 안 돌아오고 미국에 다 뿌리를 내렸거든요. 급여가 너무 차이 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중국 교수들 월급이 인민폐 1,000원 그러니까 한 15만 원 네, 이럴 네. 때예요. 뭐 많아야 20만 원일 때인데 억대 연봉을 주고 나사에 있는 이런 화교들을 시진핑이 귀국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학기술이 나름대로 기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라든가 네. 양자 역학이라든가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이 상당 부분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술이다. 홈친 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 표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패권 전쟁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금은 일단 여기에 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 예.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현대화된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사회주의 현대화예요. 네.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거고 시진핑도 이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2050년 중국 건국 100년이 될 때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기술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 정책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반 노동집약이나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국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중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산업의 분야가 워낙 넓어지니까 산업 내무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산업 네. 간무역도 있지만 그렇죠. 산업 내무역에서는 협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예.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술을 원용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중국과 협력을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게 이제 IRA 같은 게 대표적인 법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미국과도 대화하고 예. 하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지금 사실은 중국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주로 위주로 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생산하지 못하지만 중국도 그 공장들을 윽박질러서 생산이 안 되면 중국에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중국이 소비하거든요. 네. 27%를 미국이 소비하는데 이 두 나라는 못 만들어요. 하이엔드 반도체를.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있어야 물건을 그 완제품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또 수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생태계 구조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랄까 좀 단견적인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옛날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할까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계속 질문과 의견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어쨌든 끝나긴 끝났는데 고성장이 끝난 거죠. 그리고 약 10여 년 전쯤에 말씀하셨듯이 뉴노멀 네. 신창타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 그 신장타이 이렇게 네, 발음합니다. 신창타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맞습니다. 네. 제시했는데 제 기억에 세 가지죠. 예,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의 맞습니다. 전환, 그리고 외수에서 내수로의 전환, 그리고 저부가 가치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전환. 네. 이 세 가지였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약 10년 전에 이 세 가지에 더해서 부채 의존성을 줄여나가는 체제로의 전환을 그때부터 고민했다면 그렇죠. 지금의 위태위태한 일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네요. 제가 맞습니다. 중국 맞습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지만 네,